리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호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해서 청소년 미혼모들 어리면서 또 혹은 이혼, 가정의 폭력으로 인해서 혹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아이를 갖게 돼서 혼자 살고 있는 어린 엄마들을 만나고 그들의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300명 정도 되는 엄마들을 돌보고 있고요. 그들과 함께 좀 더 재밌는 일들을, 이들이 그냥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위기가 또 힘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일들을 기획하고 있는 그런 작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미혼모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혹은 미혼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결과가 3개 정도로 압축되었습니다. 그 중에 3위가 사회적 약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답변이었어요. 혼자 아기를 키우는 여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한부모 가정, 미혼모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들이 정말 혼자 애를 키워야 하며 정말 그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관여하게 되고 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보니까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꿈이 있는 친구들이었고 사랑이 있는 친구들이었고, 그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생명 윤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혼자 애를 키우고 있지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청소년 한 명이 청소년 시기에 혹은 20살 갓 초반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청소년 때 임신해 보신 분 없으시죠? 네, 손 들지 마세요. 서로 뻘쭘해집니다. 네. 청소년 17, 18, 19 여자아이가, 여자 청소년이 임신을 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남자는? 네, 도망갑니다. 대다수의 남자아이들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 어릴 때 서로 그냥 로맨스에 빠져서 잠시 뭐 책임질게 말게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기는 있지만 대다수의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다 도망가더라고요. 나쁜 놈의 새끼들.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병원 진료를 받아봐요. 임신 3개월이에요. 축하해요. 그리고 그 불러온 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각자 배 한번 만져보실래요? 네, 그 정도가 딱 임신 3개월 정도 됐을 때예요. 이때만 돼도 이게 똥배인지 아니면 임신해서 불러오는 배인지 잘 몰라요. 아이는 고민하게 됩니다. 숨길 것인가, 엄마한테 말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날 엄마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죠. 엄마, 나 병원 갔다 왔는데요, 임신했대요. 그럼 우리 엄마들이 어이구 내 딸 장하다, 네 뱃속에 생명이 있구나, 축복해, 네가 드디어 엄마가 됐구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임신과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학교는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임신한 채로 학교 못 다니죠. 이건 바꿔 말하면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학교는 그만둔 친구, 이 친구는 임신이란 이유 하나로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거예요. 임신하면 출산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싼 병원에서 그냥 순산을 하게 되면 약 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미성년자들이거든요. 아직 몸이 덜 자랐어요. 그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합니다. 수술비 딱 100만 원 나오면 돼요. 130만 원. 분유 한 통에 얼마인지 아세요? 3통에 99,000원이에요.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배송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게 매달씩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물티슈 필요하죠. 기저귀 필요하죠. 아기 태어났을 때 입힐 옷 필요하죠.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미혼모가 산후조리 같은 그런 사치는 빼놓고 한 미혼모가 아이를 낳는데 필요한 돈이 약 3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청소년들입니다. 17, 18, 19 똑같은 청소년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300만 원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여기 300만 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이 아이들도 똑같이 그런 갑작스럽게 돈이 없게 됩니다.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가 된 임신한 어린 미혼모,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이라는 돈. 친구들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또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아이들과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루 따뜻한 곳에 잠을 자기 위해서 이 어린 친구들이 성매매를 하거나 혹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출산을 위해서 그런 술집에서 일을 한대요. 출산을 위해서 아기랑 같이 아기 분유값을 위해서 그렇게 성매매를 하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대요. 그렇게 어린 친구가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웬 잘생긴 대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지내게 되는 거죠. 저는 원래 이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원래 부산소년원에서 굉장히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마초적인 아이들의 끝을 달리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거기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하루는 그곳에서 일하던 친구가 소년원을 출원해서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기억하시죠? 저 부산소년원에 있던 누구입니다. 새벽에 술 한잔 사주세요. 나오세요.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되게 무서웠거든요. 안 나가면 제 집 주소도 알고 있고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쫄래쫄래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친구가 웬 여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이상하게도 그 친구에게 저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야, 인사드려. 내가 멘토로 모시는 형이야. 저는 멘토가 돼주겠다고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저를 보고는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해서 이어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제 친구입니다. 저에게 멘토가 돼주셨듯이 이 친구에게도 멘토가 좀 돼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아이의 행색을 이렇게 봤습니다. 굉장히 야한 옷을 입고 있었고, 겨울인데 짧은 치마를 입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로, 화장은 또 진하게, 이상하게 아이라인을 좀 3cm 이상 그리는 애들은 뭔가 수상해 보여요. 얼굴은 하얀데 목은 또 미처 화장을 못해서 목은 또 까매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3cm.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수줍은 듯 부끄러운 듯 가만히 서 있는 아이. 손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손목에 붕대를 칭칭 감아놨더라고요. 뭔가 사연이 있는 친구겠다 싶어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너의 멘토가 돼줄게. 무슨 일이야 너? 하고 얘기를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19살인데 2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였어요. 그리고 밤에 아기를 재워두고, 원룸에 아기를 재워두고 문을 잠그고 나와서 밤에 술집 일을 하던 친구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21살이었거든요. 사실 나랑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 여자아이가 술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신기했었는데,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이 여자아이가 아기가 있는 건 더 신기하더라고요. 이 여자아이가 그 아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야, 손목 붕대 풀어봐 얘기를 했어요. 붕대를 주섬주섬 풀더라고요. 흉이 너무 흉했어요. 멘붕이 왔습니다. 얘한테 뭐라고 해줘야 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야, 애 키운다고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니? 일하지 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돈만 있어도 저 술집에서 일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확 얘기해버렸어요. 그 돈 내가 줄게. 너 술집에서 일하지 마라. 저 21살이었거든요. 50만 원의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돈 줄게. 하지 마. 애가 되게 절 수상스럽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 장담을 했습니다. 3일 안으로 내가 50만 원을 모아서 너에게 주겠다. 걱정 말고 집에 와서 오늘부터 술집에서 일하지 마. 그랬더니 네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신학교가 무슨 학교냐 하면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학교예요. 가면 전도사님들이 빠글빠글했어요. 전도사님들 되게 착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전도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전도사님, 야가 아니죠? 전도사님들 일로 와보세요. 네, 일로 와보세요. 한 사람당 5만 원씩만 냅시다. 제가 이런 친구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50만 원이 필요한데 저는 50만 원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시니까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한 사람당 5만 원씩만 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교회가 상가에 있는 전도사님들은 만 원씩만 내시고 대형교회 다니시는 전도사님들은 10만 원씩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뺏은 거 아닙니다. 빌려가지고 이 친구를 찾아가서 전달을 해줬어요. 50만 원을 줬습니다. 내가 구해준다 했지? 너 이제 술집에서 일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술집에서 일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안 하겠죠.
50만 원 받고 그냥 술집에서 또 일하면 정말 양심 없는 거잖아요. 50만 원을 줬더니 진짜 술집에서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밤에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불러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이제 성경 공부래. 검정고시를 공부를 좀 하자. 왜냐하면 중학교 졸업이었거든요. 너 저녁에 시간 남으니까 내가 저녁마다 검정고시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또 검정고시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한 몇 달 가르치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합격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합격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평균 학력이 고졸입니다. 이 친구가 고졸이 되니까 정상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상적인 직장을 하나 구했어요. 구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버는 게 재밌는가 봐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자연스럽게 술집과 유흥업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제 월급의 한 4배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오 할 게 아니라 제 월급이 작은 겁니다. 네. 그리고 한 친구가 이렇게 자립에 성공해서 아이와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 내가 사람 하나 살렸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요, 그냥 그렇게 돈 벌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자기가 중졸이었는데 내가 고졸이 됐다. 이제 정상적인 직장을 가졌다. 이걸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 미혼모들은요,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되게 활성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자랑을 했나 봐요.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아기 혼자 키우면서 19살밖에 안 됐는데 술집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웬 잘생긴 오빠가 다가와서 나에게 돈도 주고 검정고시도 가르쳐주고 나 이제 자립에 성공해서 직장도 다니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동네 미혼모들이 다음 날부터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술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 되게 심각했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연락해요. 저는 애가 2명입니다. 저부터 도와주십시오. 저는 17살이에요. 제가 제일 급해 보이지 않나요? 저부터 좀 도와주십시오. 되게 슬펐어요. 나 말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찾아보니까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나 혜택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없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든 생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소년원 아이들은 내가 오늘 가서 돌봐주지 않아도 나라에서 돌봐주거든요. 걔네들 도망도 못 치고 밥도 새끼 안 먹으면 혼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내가 오늘 도와주지 않으면 내일 또 아기의 분유값이 없어서, 내일 또 아기랑 먹을 게 없어서, 혹은 아기의 기저귀 값이 없어서 또 성매매를 하러 나가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친구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돕다 보니까 점점 불어나서 지금 300명이 돼버렸어요. 그 아이들은 저를 친정엄마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도 아니고 친정엄마래요. 저희 단체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도와주세요. 어느 시설, 어느 쉼터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요. 저는 여기 자격이 안 되고 여기도 자격이 안 되고 전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찾아 나선 곳이 위드맘입니다. 대표님 도와주세요. 그럼 전 다른 걸 안 물어보고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야, 손목 걷어봐. 왜냐하면 첫 번째 애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손목을 걷습니다. 쭈뼛쭈뼛 하면서 걷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나씩 끊어놨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하나씩 끊는 아이들은 정말 드물어요. 한번 끊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손목에 수십 개의 흉터들이 이렇게 끄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꼬맨 자국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다 손목을 끄은 자국들이었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손목을 꺼요? 진짜 죽으려면 떨어지는 것도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손목 왜 이렇게 끊니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습관적으로 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어린 아기들이요,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것처럼 이 아이들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자기들 삶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고 싶은데 말해줄 대상이 없어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아이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꽤 많은 아이들이 손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기는 점점점 커가요.
애기들이 점점점 커가서 말을 하게 돼요. 엄마 손목을 보고 물어봐요. 엄마 이건 뭐야? 애기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뭐 문신으로 가릴까요? 막 그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전도사님들을 모았습니다. 전도사님들 와보세요. 대형교회는 10만 원씩, 개척교회는 10,000원씩만 주십시오. 우리 애기 엄마들 손목 흉터 제거 수술 좀 합시다. 같이 한 번에 묶어서 하면 싸다길래 피부과에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서 흉터 제거 수술 좀 해줍시다. 그래서 흉터 제거 수술을 해줬어요. 요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2차 수술까지고 마지막 수술은 짠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다 동일한 손목입니다. 네. 보면 이제는 실선 정도만 이렇게 보여요. 해줬어요. 애기 엄마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건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쳐 날뛰기 시작해요. 애기 엄마들이. 자기들의 지난 삶의 패배의 흔적들이 손목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그것들을 지워주니까 얘네들이 신나는 걸 넘어서 자기들 입으로 미쳐 날뛰고 있대요. 저를 보면요, 예전에는 쭈뼛쭈뼛거리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들이요, 이제는 저를 보면 왼손으로 인사를 합니다. 티내는 거예요. 깨끗해졌다고. 대표님. 그리고 왼손잡이로 점점 바뀌어요. 수술한 당일날 이거 붕대를 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와서 밥을 꼭 왼손으로 먹어요. 어색하게 그렇게 먹어요. 야, 뭐 하냐 물어보면 저 오늘 붕대 풀었잖아요. 깨끗해졌죠? 자랑을 합니다. 왼손으로 인사를 하고 다녀요. 밖에 나가서도 일부러 이렇게 왼손, 그동안 얘네들이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에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그동안 못 사용했던 왼손을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좋냐? 좋대요. 좋냐?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엄마들 다 모아서 물어봤어요. 야, 진짜 좋냐? 내가 잘한 거냐? 잘했대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나서서 얘기했어요. 대표님, 저요 손목 깨끗해졌어요. 보세요, 손목 깨끗해졌어요. 하얘졌죠? 이제 예전에 그 어느 누구도 제 손목 보고 예전에 제가 손목을 끄었다고는 아무도 생각 못할 거예요. 근데요, 저는 알아요. 예전에 내가 그만큼 힘들어서 손목을 끄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내 손목을 보고도 아무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 상처가 아직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상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지 않을까요? 그거 겉으로 깨끗해진 척하고 살겠지만 그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거고, 그리고 저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보이면 뭐 어쩔 거야? 물어봤습니다. 저는요 이제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저는 아파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척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저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번에는 제가 그 흉터를 지워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반대의 것들을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런 미혼모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으기 시작하니까 한 50명이 모이더라고요. 애들이 맨파워가 굉장히 대단해요. 야, 엄마들한테 저한테 이렇게 연락해요. 대표님, 그 사무실에 있는 후원물 분유 2세트만 좀 빌려주십시오. 알겠다, 내가 분유 빌려줄게. 이랬더니 그 인터넷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오는 사람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분유 2세트를 주겠습니다. 단 나이 조건 24세 미만,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캠페인을 열어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들이 50명 60명씩 모여요. 그 분유 2통 때문에. 그게 핑계, 분유 2통은 핑계고 그거 핑계로 자기들끼리 모이고 싶은 거예요. 모여서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지만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지만, 혼자 애 키운다고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우리들이 나서서 좋은 일 해보자.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그들을 돕는다면 좀 뭔가 이쁜 그림이, 선한 그림이 완성되지 않을까 하고 엄마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이 이렇게 50명이 모여서 저한테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엄마들 50명 모였습니다. 법인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 왜 나한테 만들어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지들이 만들면 될 거 가지고 법인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다고 또 두 번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위드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법인은 프롬맘입니다. 엄마로부터. 그리고 이 프롬맘들이 미혼모들, 자립에 성공한 미혼모들만 50명이 모여서 이 프롬맘이란 법인을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에 있는 뉴스거리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베이비박스 아시나요? 베이비박스? 네, 이종락 목사님이 계신 거기는요, 미혼모들이 혹은 어쩔 수 없는 임신을 위해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뒤에 그 박스에 아기를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장애 아동이 있거나 하면 그곳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걸 애기 엄마들이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파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우리 베이비박스 도웁시다. 세상 사람들도 잘 안 가는데, 그 일반인들도 가서 잘 안 도는데 미혼모들이 가서 도와야 돼요. 미혼모들이 가서 애기들 버리니까 그 걔네들이 싼 똥 우리가 치울 거예요. 갑시다 하고는 베이비박스로 갔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입니다. 임원짐들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이종락 목사님이고요. 얘는 미혼부가 아니고 접니다. 그리고 여기 다 같이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필요한 게 뭡니까? 뭐 딱히 없대요. 우리 후원도 좀 들어오고 있고 뭐 워낙 욕심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 명단 주십시오. 직원들 평소에 미혼모들 섬긴다고, 아기들 섬긴다고 너무 고생하시니까 우리가 직원 복지를 미혼모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200만 원씩 사서 이분들께 드렸어요. 앞으로도 더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네, 이건 저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슈가 뭐 있나 이 엄마들이 찾아내요. 제가 미쳐버리겠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가끔. 또 뉴스에서 어느 날 뉴스에서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한 일반 가정에서요, 신혼부부가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났는지 자신의 아기를 신생아를 집어서 벽에다 집어 던져버렸대요. 이게 가정학대로 신고가 엄청났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혼모들이. 저런 아기들은 어디로 가나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경기 남부 아동 일시 보호소란 곳에서 그런 학대받은 아기들이 모두 모여있다 하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나온 그 아이는 다음 날이 되면 그곳에 있답니다. 제가 그 아동학대 보호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필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장난감. 아기들이 너무 많이 왔다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장난감의 소비성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이게 빨리 없어지니까 장난감이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와서 자기들이 봉사활동 코스가 있는데 와서 누구든지 아기들을 1시간씩만 안아주고 가는 봉사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그 아이들을 안아주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또 미혼모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50명을 다 모아봤어요. 야, 너희들 한 사람당 10,000원씩 내라. 삥 뜯는 거 아닙니다. 회비를 걷자. 10,000원씩 내라. 50명이잖아요. 그럼 50만 원어치 제가 장난감을 사다 주려고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10,000원씩 내라 했는데 200만 원이 거쳤어요. 그럼 2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저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다 주자. 그래서 장난감을 사들고 갔습니다. 또 굉장하죠? 이게 다 장난감이에요. 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단장 200만 원어치예요. 기간 이래 가장 놀랐습니다. 뭐 기업에서 나선 것도 아니고요, 단체에서 나선 것도 아니고 미혼모들이 나서서 이 아이들을 돕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잘생겼죠? 네. 지금 저희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미혼모들이요, 이번에는 자기 아기들이 점점 커가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이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 노후된 시설들이 너무 많대요. 대표님 부탁 하나 합시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냐 물어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중에 시설이 노후된 곳을 다 명단을 뽑아서 협조문을 돌려주십시오. 저희가 다 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도 아니고 아줌마에다가 애엄마들이 너희들이 무슨 공사를 할래?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벌써 300만 원이 돌파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는 그 지역 아동센터들을 돌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제가 이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도 안 하는 것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은 그들을 보고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없는 중에 나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들이요 지금 당장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 아이들이었는데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누군가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누군가가 손잡고 함께 살아가자 얘기하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반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요 기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도 이 미혼모 친구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냥 우리 사무실에 막 쳐들어와요. 제 사무실이 아니라 이제는 걔네들 아지트거든요. 걔네들이 와서 인사도 대충 해요. 오빠 혹은 대표님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게 인사예요. 오빠 자기 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요. 앉아서 핸드폰을 켜고는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를 시키더라고요. 제 건 안 시켰어요. 제 건 탕수육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우거우거 먹더라고요. 애기 엄마들이 먹으면 저는 잠시 그 밥 좀 편하게 먹으라고 애기를 봐줍니다. 애기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다가 애기가 잠들길래 저도 침대 한 켠에 이렇게 재워두고 같이 탕수육을 먹으러 이렇게 엄마들한테 갔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탕수육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애기를 재운 곳에서 갑자기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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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곧 이상한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이거 똥이구나. 이걸 내가 아는 척하면 내가 갈아야겠다. 그래서 모른 척을 하고 열심히 탕수육을 먹기 시작했어요. 먹으니까 애기 엄마들도 대충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애기 똥 쌌습니다. 그래, 안다. 가서 빨리 가라. 네 새끼잖아. 빨리 가서 기저귀 갈아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저 짜장면 먹고 있잖아요. 나도 탕수육 먹고 있는데 대표님 한 번만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절대 그런 것들을 갈아주지 않습니다. 저의 일과 엄마들의 일을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려고 하거든요. 네가 갈아. 싫어요. 저 짜장면 먹어요. 색깔이 비슷해서 토할 것 같아요. 대표님이 가서 좀 갈아주세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서 난생 처음으로 기저귀 갈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제가 28이거든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제가 아직 겪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겪고 있어요. 우화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아기 낳아 보셨죠? 그 아줌마들이 많으니까 아기 낳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기저귀를 이렇게 풀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기 똥은 되게 토끼 똥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귀여울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뭐 분유가 안 맞았는지 이렇게 설사를 했는데 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내 거랑 비슷해요 이게. 막 그런 게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엄마들이 하는 걸 봤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리를 들었더니 이게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한참 보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아기가 다리를 들고 있다가 안 갈아주니까 힘들었는지 다리를 다시 내려버리더라고요. 철퍼덕하면서 이게 막 번지고 그래요. 색깔도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색깔이 아니라 막 초록색이 섞여 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보다가 헛구역질 몇 번 하다가 이걸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치우지 이거? 병은 안 걸리나? 냄새가 좀 심한데 전염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짜장면을 입에 한껏 머금은 엄마가 와서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똥을 치우더라고요. 물티슈로 애기 똥을 닦습니다. 똥을 닦다가 제 책상에 이렇게 똥이 튀었길래 그건 손가락으로 이렇게 턱 튕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애기 엄마가 딱 한마디를 해요. 애기 똥이 뭐가 더러워요? 애기 똥도 똥이거든요. 애기 똥도 더러운 겁니다. 뭔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애기 똥도 더러운, 똥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애기 똥이 뭐가 더러워요? 전 그 아이를 보면서 오늘 하나 깨달았어요. 저는요 제 시선은 저는 뭘 보고 있었냐면 아기 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똥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똥이 냄새나고 빨리 치워졌으면 좋겠던 거였어요. 근데 애기 엄마들은요 애기 똥을 본 게 아니라 아기를 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싼 똥은 그냥 치워야 될 대상의 하나일 뿐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거 하나 깨닫고 왔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 혹은 제가 만난 친구들 그 사람 그 한 명한테 그 존재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질 때 다른 것들보다 그 생명 그 한 명한테 우리의 시선이 맞춰질 때 그 더러운 것들은 치워져야 되는 것들이 되고 나머지의 것들은 그냥 당연한 것들로 혹은 뭐 아무렇지 않은 것, 더럽지 않은 것들로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혹은 소외된 이웃들, 우리들 이웃들이 있다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봐주십시오. 그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50일 된 아기를 데리고 18살 애기 엄마가 만약에 이 앞에 와서 제가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밥 한 끼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들이 그 아이에게 밥을 사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마음속에 선한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주변을 조금만 더 돌아봐 주셔서 제가 하는 일들이 더 이상은 특별한 일들이 되지 않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미혼모들 만나면서 안 힘드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걔네들 만나야 좀 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제 오늘 하루만 이렇게 가만히 보더라도 대표님 오늘 강연하신다면서요, 힘내세요, 고생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사람은 미혼모들밖에 없어요. 걔네들 만나면 힘이 드는 게 아니라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만난다고 해서 제가 힘이 더 들거나 그러진 않고, 나머지 것들 때문에 힘들고 걔네들은 저에게 든든한 좀 지원군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요, 이렇게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착한 줄 알아요. 근데 전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저처럼 나쁜 놈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저는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제 인생을 계산해 봤어요. 나 혼자 돈 벌어서 나 혼자 쓰면서, 아니면 혹시 가족이 생기면 아파트를 옮겨 다니고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가, 아니면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버는 게 행복할까, 그런 것들을 놓고 내 인생을 철저하게 계산해 봤을 때 그렇게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계산해 봤을 때, 내가 죽기 전에 누군가 남 하나는 돕고 또는 남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좀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절대 제가 선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제 계산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오늘 책상에 앉아서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삶이 나에게 좀 더 행복한 삶인가. 그 계산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에게 이익이 되는 제가 행복한 삶을 살기로 그냥 계산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